자, 이제 도교의 발달로 넘어갑시다.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자, 도교 볼까요? 자,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도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일단 언제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냐면 영유왕 때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도사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파했다. 도사는 승려 아니면 우리 신부나 목사 이런 것처럼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교에서의 말하자면 이 성직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도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왕 때 도사가 도덕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때 전파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일찍 들어왔을 걸로 추측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단 교리 먼저 살펴보고 나서 자,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유왕 때 도사에 의해서 도덕경이 전파가 되면서 도교가 우리나라에 수용이 됐는데, 이 도교가 고구려에서 크게 좀 발전한 적이 있었어요. 자, 왜 발전했냐? 연개소문이 귀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불교를 탄압했거든요. 그러면서 도교를 장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불교를 탄압하면서 도교를 장려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도교가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 사상 좀 살펴볼까요? 도교는 원래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천 사상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경천 하늘을 숭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신선사상을 강조하죠. 자, 산신령이죠, 신선은. 그래서 신선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신선이 살고 있는 복례산을 형상화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건 이 노장사상과 관련된 걸로써, 자, 무위, 어떤 인위적인 것을 더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를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뭔가를 막 일부러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위자연이고, 자, 그 다음에 불로장생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 은둔사상도 담고 있으면서 수호신의 개념도 담고 있어요. 자, 이 수호신은 방위신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방위는 이제 내 방향을 가리키는 신이고, 또는 수호신에 12지신이라고 해서 12지신상, 12지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띠를 상징하는 12개의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수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호신들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게 전부 다 도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는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 쭉 한번 고대의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걸 한번 나라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도교의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로서는 강서대묘의 사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서대묘의 사신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강서대묘라고 하는 고분이 있고, 그 고분의 사신도라고 하는 내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의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 수호신 그림 중에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특히 사신도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현무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현무는 검은 거북이. 그래서 검은 거북이인 현무도는 북쪽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자, 북쪽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인 현무도. 물론 현무도, 주작도, 청룡도, 백호도 이런 게 다 그려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 책에 많이 언급되는 게 현무도죠. 검은 거북이가 거기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육각형의 등껍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북이구나. 그리고 머리는 뱀 모양으로 생겨서 머리 2개가 지금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무도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고구려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을지문덕의 오원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을지문덕의 오원시에서도 알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인 우중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뭐 오묘한 계책은 뭐 어떻고 신묘한 계략은 어떻고, 자, 만족함을 알면 뭐 그만둠이 어떠하리,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수대첩 할 때 배운 적 있었고요. 자, 그 시에서 지족, 만족함을 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시에서 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지족, 만족함을 알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에 나오는 요 표현을 사용한 거 보면 아, 이게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서대묘 사신도와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우원시를 통해서 도교 사상이 이제 들어와 있음을,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백제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냐. 자, 백제에서는 일단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수문전.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건 산수문이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산의 모양이 형상화된 타일 같은 거예요. 크기가 좀 크긴 한데 타일 같은 게 산수문전이고,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산수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신선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요. 신선도 형상화돼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탁본을 해야만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겉으로는. 자, 그래서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산수문전도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에서도, 자, 무령왕릉 지석, 묘지석이죠, 묘지석.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된, 여기에 이제 무령왕릉이 묻혀있다고 적혀있는 그 지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처음에 이 무령왕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무령왕릉 지석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오수전, 돈꾸러미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수전 꾸러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무령왕릉 지석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게 됐는데 이 무덤에 땅의 신에게, 지신, 땅의 신에게 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다. 수호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이 지신은, 이 땅의 신은 우리 왕의 무덤을 잘 돌봐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신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령왕릉 지석도 역시 백제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향로가 있죠. 금동대향로, 백제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요 작품에서도 도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 백제 금동대향로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금동대향로가, 자, 이렇게 약간 복숭아처럼 생겼어요. 호리병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약간 이렇게 봉황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향로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윗부분은 신선이 살고 있는 이렇게 산을 형상화한 거여서 이 안에 우리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신선도 이거 조각이 아니라 주조돼 있고요. 신선의 모습도 들어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동물들의 모습도 되어 있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형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아래쪽은 연꽃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이 아래쪽은 불교적인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게 용이에요. 용이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동대향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용봉, 아래쪽에는 용, 위에는 봉황, 그리고 봉래산, 이 윗부분이 봉래산이니까 자, 용봉 봉래산 향로라고 다른 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불교와 도교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자, 이게 백제 금동대향로. 자, 그리고 사택지적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사택지적비. 자, 사택지적비라고 해서 백제의 사택지적, 사람 이름이에요.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백제 말기의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무상하구나, 인생 무상. 이런 거를 나타낸 비석이 바로 사택지적 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라로 한번 가봅시다. 신라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뭐 문화재, 작품 이런 거라기보다는 신라에서는 화랑도라고 하는 요 이제 청소년 집단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데 화랑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화랑에서 제일 높은, 왜 우리가 화랑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국선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화랑도 자체를 다른 말로 풍류도라고 불러요. 화랑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풍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화랑을 다른 말로 국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선은 나라의 신선 뭐 이런 뜻이니까 말하자면은 이 화랑 중에서의 가장 우두머리, 화랑을 관장하는 사람을 국선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 볼 때, 아, 요런 표현에서 신라도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화랑을 신선처럼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 보시면,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은 대체적으로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 주변에 이렇게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에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2지 신상 조각. 요 12지 신상이라는 게 아까 띠를 상징하는 동물 12개, 즉 수호신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최치원이 나중에 은둔 생활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둔적 경향 이런 것들도 모두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발해. 자, 발해에서는 정효공주묘에서 발견된 지석. 자, 정효공주묘라고 해서, 자,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묘의 묘지석에서 불로장생의 개념이 나타나 있죠. 불로장생이라는 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거죠. 자, 이런 사상을 담고 있어? 아, 불로장생도 도교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 도교의 영향을 받은 여러 문화재들이, 여러 또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도교. 자, 그래서 여러분은 도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198페이지 보시면은 도교의 영향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로 한번 가볼까요? 풍수지리설은, 자,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산의 형세와 물의 흐름이 인간의 길흉화복,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상이 풍수지리설이에요. 자, 그래서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말기 선종승려들,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상으로, 자, 신라 말기에 이 풍수지리설과 더불어서 입각해서 어떤 말들이 유행하냐면, 경주는 이제 지덕이 끝났다, 지덕이 쇠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지덕은 땅의 기운이고, 자, 이제 경주는 땅의 기운이 끝났으니까 이제 망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신라 정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송악 길지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악이라고 하면 개성이고 그 지역의 호족들을 뒷받침하는 사상이죠. 말하자면 신라 정부는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호족한테는 힘을 실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고요. 나중에 이제 호족들이 바로 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족한테도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도교와 풍수지리설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예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1페이지 예술 펴볼까요? 예술. 201페이지 예술. 자, 예술의 발달 봅시다. 예술의 발달에서는 제일 먼저 고분이 언급돼요. 고분. 자, 고분이라고 하는 건 무덤이죠, 무덤. 자, 우리가 보통 무덤을,
지금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볼 이 단원에서의 무덤은 분, 그 다음에 능, 그 다음에 총. 자, 이렇게 나와요. 분이나 능이나 촌이나 총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분, 총, 그리고 능. 자, 무덤에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분은 뭐고 총은 뭐고 능은 뭐냐? 자, 분이라고 하는 건 누가 묻혔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피장자. 그러니까 누가 묻혔는지 몰라. 그리고 중요한 특징, 뭐 벽화든 뭐든 중요한 특징이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건 분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누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징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특징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총이라고 아니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 같은 경우는 특징을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숫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동네 이름 붙여요. 자, 예를 들면 뭐 덕흥리, 뭐 오호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반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역에 오회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투구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숫자가 그냥 붙어 있어요. 5회분, 뭐 1호묘, 2호묘, 3호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총이라고 하는 건 자, 피장자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긴 한데 하지만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징은 뭐 벽화가 있다거나 뭔가 중요한 뭐 벽화가 있다거나 하면 뭔가 좀 특징이 있어. 이런 걸 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서는 뭐 무용총, 각저총, 쌍용총 이런 식으로 총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좀 특징이 조금 있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능이라고 하는 건 왕의 무덤이죠. 왕능. 그래서 이렇게 분이나 총이나 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분은 특징이 별로 없고 총은 특징은 있어. 그리고 능은 누구 무덤인지도 알 수 있는 왕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무덤을 이제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분을 이제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고분. 처음에 고구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의 무덤은 초기와 후기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크게 그냥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초기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초기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라는 건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 자,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걸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돌무지 무덤. 돌을 이렇게 잘라서 반듯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무덤의 형태를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가장 돌무지 무덤 중에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장군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죠. 장군총은 요 한 변의 길이가 30cm 정도 돼요. 아니 30cm? 30m. 엄청 크죠, 규모가. 그래서 막상 가서 이 장군총을 보면 정말 무덤이 크고 왠지 막 되게 늘 책에서만 보던 거니까 되게 좀 놀라운 그 정도로 크기가 큰 게 바로 이 장군총이에요. 장군총. 자, 그리고 장군총의 이 옆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돌 있죠? 그 받치고 있는 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를 받치고 있는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이 받치고 있는 이 돌의 크기 하나가 저보다 커요. 저보다 훨씬 키가 커요. 그래서 엄청 규모가 크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이 장군총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돌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쌓아 놓렸지? 할 정도로 그냥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마치 인공으로 막 최근에 만든 것 같이 최근에 막 기술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좀 돌을 너무 깨끗하게 반듯하게 잘라서 쌓아 올려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최근 만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규모도 크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돌을 쌓아 올렸는데 이 장군총의 뒷면으로 가면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이게 무너지려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규모도 좀 크고 이런 무덤을 장군총이라고 한다. 아예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중국이니까 여기가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들끼리 장수왕릉이다 이렇게 그냥 불러요.
우리는 사실 장군총이면 누구 무덤인지 모른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냥 중국에서는 이건 그냥 장수왕릉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게 바로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장군총은 돌을 쌓아 올렸는데, 자, 그럼 시신은 땅 속에 묻었을까요? 땅 위에 묻었을까요? 요거는 땅 위에. 그래서 한 5단쯤 올라가면은 거기에 문이 있어요. 물론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올라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5단쯤 가면은 문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방을 만들고 시신을 넣었다라고 하죠. 자, 그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고, 자,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갑시다.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덤의 양식이 바뀌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돌로 만든 방이 있어요. 방은 제가 지금 한 개만 그렸지만 방은 복도를 따라서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거를 흙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자, 이런 무덤 양식을 굴식, 복도를 따라서 굴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돌로 만든 방이 있다. 그런 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고,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인 무덤으로 무용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저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쌍형총이라든가, 자, 이런 것 등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 있었죠. 강서대묘도 이런 형식이고요.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책에 단면도 나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투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굴식 돌방 무덤이고,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덤의 특징은 도굴이 굉장히 쉽다. 자, 도굴이 쉬운 이유는 입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입구만 찾으면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저도 이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고분벽화를 봤거든요, 들어가서. 근데 너무 선명해요. 정말 제가 아까 말했죠. 최근에 만든 것처럼, 최근에 그린 것처럼 고분벽화 중에 이제 한 개를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색깔이 너무 선명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선명할 정도로 벽화도 잘 남아있고 한다. 어쨌든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벽화만 있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도굴이 쉽고, 도굴이 쉽기 때문에 껴묻거리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 훔쳐가 버렸겠죠. 자, 그리고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벽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벽화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벽화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일상생활 모습을 먼저 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생활 모습. 일상생활 모습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손님 접대하는 손님 접대 모습. 그 다음에 딱 대문 열고 딱 나가면은 이 거리에 행렬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행렬도. 아니면 우리 집의 부엌의 모습이라든가 뭐 응접실, 그러니까 거실 모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그린 후에 이게 나중에 약간 추상적인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그림, 뭐 연꽃무늬도 나타나고, 아까 우리 강서대묘 사신도도 사실 현실에는 없는 동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벽화는 초기에는 생활 모습에서 나중에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벽화, 이 고분벽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선명하더라고요. 이 벽화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시멘트에다가 바로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벽화라고 하는 건 이 돌로 만든 방에 무덤을 만들 때 석회를 칠해요. 회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석회가 굳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석고 같은 거니까 그 석회가 굳기 전에 거기다가 물감을 칠해서 같이 굳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감이 스며들면서 굳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뭐 1000년 이상 지났어도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냥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석회칠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게 딱 보면 이거 무슨 그림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벽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 구조는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자,
모조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모조림 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뜻은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천장이다라고 해서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천장 모습이면 천장에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돌을 괴요. 괸돌 말하자면 돌을 괴서 쌓아 올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서리에다가 돌을 괴서 쌓아 올리고 또 모서리에다가 돌을 괴서 쌓아 올리면 점점점 천장의 모습이 좁아지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천장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천장이 반듯한 게 아니라 이 천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장을 모서리를 쌓아 올려서 점점점 위로 쌓으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페이지 자 골식 돌방 무덤의 단면도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투시도 덕흥리 고분 투시도 보시면 천장이 점점 계단 모양으로 좁아지는 거 보이죠? 이게 모조림 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모조림 천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고 자, 초기는 돌무지 무덤에서 그 다음에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특히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벽화 있다는 거 그리고 모조림 천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대표적인 무덤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책에 대표적인 무덤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202페이지 보시면은 자, 202페이지 벽화 모습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위에 사진부터 볼까요? 맨 위에 부엌과 수레 모습 보이죠? 안악 3호분.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부엌 모습하고 수레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일상생활일까요? 추상적 모습일까요? 당연히 일상생활적 모습이겠지. 딱 보면 뭔지 아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강서대묘 사신도의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이게 강서대묘 사신도 중에서 주작도. 요 그림은 주작도라는 그림이에요. 강서대묘 사신도에서 주작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아까 강서대묘 사신도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죠? 도교에서 본 건 현무도. 그거는 검은 거북이, 북쪽 방향을 지키는 거북이고 요거는 남쪽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붉은 공작새 같은 거예요. 그게 주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수호신인데 자, 그러면 이런 동물들은 상상이 많이 가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야 아니야? 요거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상상이 가미됐기 때문에 추상적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추상적 그림이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벽화라고 하는 게 아까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생활 모습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상상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 20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표적인 고분, 무덤 쭉 한번 볼까요? 자, 황해도 안악 3호분, 황해도 안악 3호분 거기 보시면 대행렬도, 부엌, 고깃간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모습 이렇게 그린 거고요. 사실적인 표현. 자, 그 다음에 평남 덕흥리 고분. 자, 평남 덕흥리 고분에서 뭐 유주 자사의 모습, 그 다음에 무예를 겨루는 사람, 견우직녀도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강서대묘. 요 강서대묘가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우현리 고분, 강서대묘 사신도에 있는 고분 있죠? 그게 강서대묘고요. 거기 보시면은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평남 쌍영총. 자, 쌍영총이라고 하는 건 요 무덤의 가운데에 팔각형의 큰 기둥이 2개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각형의 기둥 밑에 사진에 쌍영총 나오죠? 이렇게 팔각형의 큰 기둥이 있는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무덤이 아니야? 이거는 서역이라고 해서 왜 서남아시아와 인도 쪽을 서역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쪽을. 그 사람들의 그런 무덤 양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가운데 큰 무덤 안에 큰 팔각형 기둥이 있는 게 없어. 이거는 서역 양식을 도입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쌍영총. 자, 그 다음에 5번에 만주 집안의 만주 집안 지역의 집안은 지역 이름이에요. 만주 집안 지역에 무용총과 각적총이 있어요. 무용총과 각적총. 자, 무용총에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무용총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 무용하는 그림. 무용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무용총에 또 되게 유명한 그림으로는 수렵도, 알죠 여러분? 수렵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렵도와 무용총과 이런 게 그려져 있는 자, 요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무용총.
자, 그리고 각저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는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씨름도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각저총. 자, 그래서 이 만주 지반 지역에 이런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볼 수 있는 무덤은 한 개밖에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밑에 보시면 5회분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평남 수산리 고분. 자, 평남 수산리 고분은 뒤에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할 때 다시 나올 건데, 이 평남 수산리 고분이 일본 다카마스 고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림이 벽화가 비슷해서 둘 중에 뭐가 먼저 그려진 거냐면 평남 수산리 고분이 먼저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리 고분 벽화가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영향을 준 게 자, 요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여인도예요. 이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무덤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 무덤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무덤이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백제로 갑시다. 자, 백제는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의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한성시대면 수도가 서울일 때, 자, 한성시대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자, 요게 이제 한성시대의 무덤이고요.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돌무지 무덤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형식이 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돌무지 무덤. 자, 그러면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은 서울 석촌동 고분이에요. 서울 석촌동 고분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석촌동 고분은 자,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자,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단식만 바뀐 거고 나머지 양식은 비슷하죠. 그러면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과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 되게 유사하네. 자, 왜냐하면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이죠. 자,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지. 백제를 건국한 사람이 여러분 온조잖아요.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잖아. 고구려에서 온 거지.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나라니까 무덤 양식이 되게 비슷하구나. 즉 서울 석촌동 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걸 요 서울 석촌동 고분을 보고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시대는 이렇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한번 옮겼어요. 수도를 웅진으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데 웅진 시대에서는 어디에 주로 무덤이 있냐? 여기는 공주. 웅진이 지금의 공주니까 공주 송산리에 가면 고분군이 있어요. 자, 말하자면 공주 송산리에 가면 여러 개의 무덤이 존재하는데 한 7개 정도의 무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자, 그러면 이렇게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무덤의 양식이 2개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났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여기에는 일단 거의 다 도굴이 돼버렸기 때문에 첫째,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고, 둘째, 벽화 없고. 자, 누구 무덤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벽화도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돌로 만든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는 벽화도 없어요. 자, 이렇게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얘를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분이라고 했잖아요. 분. 그죠? 특징 없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송산리 1호분에서 5호분이라고 그래요. 자,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붙여서 이름을 붙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뭐도 없어? 벽화도 없어요. 특징도 없고 벽화도 없고. 자, 그게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 자, 그러면은 이 굴식 돌방 무덤이 5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5개 무덤 말고 2개의 무덤이 더 있어요. 그 2개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이 또 있구나. 자, 백제에서는 이렇게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벽돌 무덤은 다른 나라에는 있냐? 없어요. 그럼 백제에만 있어. 왜 백제에만 있냐?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와 굉장히 교류를 활발하게 했고, 그 중국 남조 양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 양식이에요. 중국 남조 양식. 자, 그러니까 중국 남조의 양식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우리가 중국의 양식을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자, 그럼 이렇게 중국 남조의 양식이 우리나라로 전해졌다는 건 중국과 되게 교류를 활발하게 했구나. 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벽돌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이 2개 있어요. 2개. 자, 벽돌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역시 특징 없어요. 그래서 물론 벽화는 그려져 있지만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얘는 그냥 숫자 붙여줄게요. 송산리 6호분. 특징이 없어. 자, 하지만 여기에는 벽화는 있어요. 사신도 벽화는 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웅진 시대에 유일한 벽화 무덤이 송산리 6호분이에요. 자, 다른 거는 벽화 없어요? 얘만 있어요. 그래서 웅진 시대의 무덤 중에서 한 개밖에 없다. 벽화 있는 건. 그게 바로 송산리 6호분. 자, 그러면은 송산리 6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벽돌 무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덤은 일제시대 때 도구를 당해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무덤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물을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배수로를 내가지고 빼줘야 돼서 어느 날 여름에, 어느 날은 언제냐면 1971년에 어느 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또 천장에서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새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땅을 파면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그 일하는 아저씨 삽 끝에 이상한 게 걸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보니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다른 한 개의 무덤이 같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위쪽에 무덤이 있고 이쪽에 무덤이 있고 이렇게 무덤이 모여 있어요. 약간 무덤이 여기 한 개 있고 왜 신라처럼 신라 경주에 가면은 여기 무덤이 한 개 있고 저기 무덤이 한 개 있고 저기 무덤이 한 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데예요. 그런 언덕 같은 데에 이쪽 방향으로 무덤이 한 개 있고 저쪽으로 무덤이 있고 이렇게 무덤이 있고 무덤이 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무덤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언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자, 발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열어보고 했더니 그 안에서 지석이 발견된 거예요. 지석이라고 하는 건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다라고 적혀있는 이런 비석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 무덤이냐, 이게 무령왕의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발견이 된 거죠. 자, 만약에 이 무덤이 특징이 없었다. 그러면 이 무덤은 그냥 송산이 7호분이겠죠. 그런데 특징이 있었어요. 누구 무덤인지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얘는 이름이 붙었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 자,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령왕릉은 일단 1971년에 발굴. 자, 이렇게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게 1971년이었어요. 1971년에 무덤이 발굴됐죠. 자, 그러면 1971년에 무덤이 발굴됐는데 문제는 이 71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뭐 고고학에 대한 뭐 연구가 있었겠어? 뭐를 제대로 발굴해 본 적이 있었겠어?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고고학적 발굴 지식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제대로 발굴을 못했어요. 일단 사람들한테 금방 알려줬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유물이 훼손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깊이 파서 이제 무덤을 문을 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된 거지. 또 비도 오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덤을 제대로 발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기술로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유물을 싹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제 졸속 발굴이 된 거죠. 원래 이 유물 하나의 발굴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년 이상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의 배치, 무덤의 이런 유물들의 배치,
그 다음에 그 유물들에 묻어있는 이런 미생물, 말하자면 겉에 표면에 묻어있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연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상자에다가 유물을 싹 쓸어 담아서 놔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그 유물이 쉽게 말하면 훼손돼 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물은 남아있어도 그 위치 같은 거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령왕릉. 그래서 지금은 복원되어 있는 것만 남아있지 실제 그 무덤은 사진밖에 없죠, 이제 당연히. 자, 그게 바로 71년 발굴이고 졸속 발굴이죠. 사실은 피라미드처럼 정말 오랫동안 이 무덤을 막, 알죠 여러분? 발굴 같은 거 하면은 땅을 삽으로 파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삽으로 팠다가 유물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호미로 이렇게 살살살, 붓으로, 페인트칠 같은 거 하는 붓 있잖아요. 붓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흙을 털어내서 발굴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싹 긁어 놔버렸으니 졸속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자,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됐죠. 자, 지석이라고 하는 게 묘지석. 자, 그래서 이 지석을 통해서 아, 이게 누구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무령왕릉 지석을 통해서 피장자, 묻혀있는 사람이 무령왕과 왕비의 합장릉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왕과 왕비의 관이 발견됐는데 이 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닌가 봐요. 왜냐면 일본산 금송으로 일본산 소나무로 만들어진 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 왕과 왕비의 관이 발견됐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오수전, 돈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 말고 우리나라 뭐 돈도 없었으니까 중국의 돈도 여기서 발견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에다가 지석에다가 그 다음에 유물에다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 무덤 안에서 4천여 점, 네, 그 정도로 많이 발굴된 게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무령왕릉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203페이지 사진 한번 보세요. 송산리 고분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 나와 있고요. 자, 무령왕릉은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 당시 기술로 뿐만 아니라 벽돌 무덤이라고 얘기했는데 벽돌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벽돌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는 세로로, 세 개는 가로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서 굉장히 정교하게 무덤을 만들었고, 자, 뿐만 아니라 이 벽돌 하나하나에 전부 다 연꽃무늬가, 그러니까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그냥 벽돌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 여기는 벽화가 있냐 없냐? 벽화가 없어요. 자, 원래 돌이나 벽돌로 만든 무덤에는 벽화를 그릴 수가 있으나 여기는 굳이 이렇게 예쁜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색칠해서 덮어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벽돌이 없다. 벽화 하나하나에 무늬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걸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까 가로 세로로 막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했죠?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고요. 자, 거기 오른쪽에 석수라고 해서 이거 뭐 돼지같이 생기기도 했고 개같이 생기기도 했던 한 이상한 동물 하나 있죠? 얘가 무덤을 딱 열었을 때 맨 앞에 놓여져 있던 돌짐승, 석수. 이게 뭐냐? 수호신인 거죠.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돌짐승, 약간 돼지같이 생긴.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제 장식품이죠. 금제 관식, 무슨 금으로 만든 뭐 베개같이 약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거 뭐 발을 걸었던 뭐 그런 장식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모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신발, 금으로 만든 신발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귀걸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게 바로 이 무령왕릉.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송산리 6호분의 고분 벽화. 아까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 벽화가 있다고 했죠. 조금 이제 막 너무 막 고구려 벽화처럼 그렇게 막 너무 정교하고 막 색깔 선명하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벽화가 발견이 되긴 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 지석.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다 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무령왕릉 지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무령왕릉 베개.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웅진시대까지 한 거예요. 즉 웅진시대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벽돌무덤, 중국 양식의 벽돌무덤이 있었고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가 있지만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비시대. 자, 사비시대는 자, 백제가 수도를 이제 세 번째 옮겼잖아요. 두 번째 이제 말하자면 원래 만들고 한 번 이렇게 옮겼는데 이 사비시대에는 어디에 무덤을 조성을 했냐? 부여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에 무덤을 조성을 했고, 자, 이 무덤의 양식은 당연히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이 규모는 좀 작아졌어요. 규모는 작고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비시대. 자, 사비시대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다. 자, 공주는 송산리 고분군,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 나중에 이거 바꿔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공주 능산리 고분군, 부여 송산리 고분군 하면 아마 그냥 읽다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 정확히 봐두지 않으면. 그래서 부여는 능산리, 그 다음에 공주는 송산리 고분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백제에서는 벽돌무덤, 무령왕릉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고구려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고구려의 고분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죠. 벽돌 무덤은 중국의 것을 가지고 온 거니까 얘는 좀 특이한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신라. 자, 신라의 무덤 양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라는 역시 초기 무덤 양식과 그 다음에 통일 직전의 양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초기 무덤 양식은 4, 5세기의 무덤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4, 5세기의 무덤 양식은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을 가져요. 자, 돌무지는 돌무지인데 덧널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덧널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단면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무덤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나무로 만든 방이 있어요. 이 방이 나무로 만든 방이고 나무 덧널. 그러니까 여기서 덧널이라고 하는 건 나무방이에요. 나무로 만든 거다. 자, 이 나무로 만든 방에다가 관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껴묻거리를 넣어요. 껴묻거리는 이제 같이 묻는 부장품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껴묻거리를 넣고 관을 넣어요. 자, 그리고 나무로 만든 방 안에다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무덤을 조성하고 나서 이거를 돌로 덮어요.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후에 이거를 다시 흙으로 덮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돌무지 덧널. 덧널은 나무 덧널 무덤이죠. 자, 그러면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첫 번째, 대규모 무덤이다. 엄청 커요, 무덤의 양식이. 그래서 대규모 무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무덤에서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벽화를 못 그리냐면, 자, 벽화는 어디다만 그릴 수 있냐? 돌에다가만 그릴 수 있어요. 돌이다, 벽돌에다가. 자, 그런데 이 덧널은 아까 뭐로 만드는 거? 나무로 만드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방에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를 만들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자,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이 어렵다. 자, 도굴이 어렵다. 왜냐면 이거를 도굴을 하려면 흙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돌 다 퍼내고 못하죠. 그럼 너무 이 무덤이 단단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뭐 금관총이나 이런 무덤들 또는 뭐 보물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신라에서는. 왜냐면 이 무덤을 파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무게가 흙이라든가 돌의 무게가 워낙 무거울 거 아니에요. 나무로 받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그냥 스스로. 그러면은 그런 데서 안에서 이제 뭐 구슬이나 뭐 보물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꼭 누가 막 무덤을 파가지고 내가 이거를 여기서 보물을 얻어가야겠다라기보다는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나무 덧널이 받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껴묻거리는 많이 남아있어요. 껴묻거리는 부장품, 아까 뭐 금관총에 금관이 나왔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많이 나오기는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단장묘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건 합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인데, 단장은 뭐냐면, 자, 원래 아까 우리 무령왕릉 보시면 이게 누구의 무덤이야? 무령왕의 무덤이죠. 하지만 왕비도 같이 묻혀 있어요. 왕과 왕비의 합장릉. 원래는 보통 이제 남자가 좀 일찍 죽으니까 왕이 돌아가시면은 무덤을 써. 그리고 나서 왕비가 돌아가시면 무덤을 열고 다시 왕비의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같이 묻는 거죠. 보통은 합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해요. 굴식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은 가능하지만,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거 합장하려면 이 무덤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덤을 다시 해야 돼. 흙 다 파내고 돌 다 파내고 그러다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덤은 2명 묻을 수 있어? 안 돼요. 1명만 묻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단장묘, 말하자면 1명만 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단장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무덤은 이렇게 무덤이 한 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무덤이 하나 있고 옆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무덤이 있어요. 쌍릉이라고 하는데, 신라에서는 그래서 쌍릉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합장을 못하니까 한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무덤이 나오는 이유가, 신라에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주로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들, 대표적인 무덤들. 자, 천마총. 자, 그 다음에 황남대총, 금관총, 그 다음에 뭐 서봉총, 그 다음에 호총. 이런 무덤들이 전부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천마총에서는 뭐가 하나 나왔어? 뭐가 나왔냐? 천마도가 나왔죠. 자, 여러분이 아마 경주 뭐 어디를 놀러를 가거나 뭐 어렸을 때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주를 갔으면 분명히 무덤에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무덤에 분명히 한 번은 들어가 봤을 거예요. 경주를 갔다 온 사람은. 자, 그럼 여러분이 들어간 그 무덤이 뭐냐? 천마총이에요. 천마총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천마총에서 여러분이 뭘 봤냐면 전시되어 있는 천마도를 봤을 거예요. 물론 그건 복제품이지. 당연히 진짜는 박물관에 있는데, 자, 어쨌든 천마도가 발견이 됐다. 천마총에서. 자, 그러면 이 천마도는 벽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뭐를 그릴 수가 없다? 벽화를 그릴 수가 없다. 근데 이 그림이 발견됐다. 그럼 이건 벽화냐 아니냐? 아니지. 자, 이 벽화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나무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작나무에다가 그린 그림이 천마총이고, 그 천마도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자, 이렇게 말이 있으면 말 안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 안장 올려서 우리가 타잖아요, 말을. 그때 이 말 안장의 끝에 매달아서 말의 배를 가리는 그런 장식품이 있어요. 배가리개 그림. 그래서 다래라고 하기도 하고 장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이 바로 이 천마도. 자, 그래서 천마도는 나무에 그렸다. 자작나무에 그린 그림이 바로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자작나무 뭔 줄 알아요? 몰라? 자작나무가 왜 산에 가면은 약간 추운 지역에서 많이 있는, 왜 겉에 하얀 나무 알아요? 몰라?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보통은 갈색이잖아요. 이렇게 나무 표면이, 나무 껍질이. 그런데 그 자작나무는 하얀 나무가 있어요. 색칠해 놓은 것처럼 하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자작나무. 그래서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약간 기온이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지역, 추운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작나무에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천마도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사진에 보시면은 205페이지 천마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죠. 자, 그래서 천마도까지 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통일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6세기에서 그 정도에 나타난 무덤이, 자,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돌무지 무덤에서 덧널만 빼면 사실 이게 돌무지 무덤인 거잖아요.
돌무지 무덤에서 무슨 무덤으로 바뀌었냐? 굴식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삼국의 무덤의 양식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신라의 무덤은 대체적으로 벽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전체 무덤의 5%도 안 돼요. 벽화 있는 게. 거의 벽화를 잘 안 그렸거든요. 자, 그런데 신라에서 거의 몇 개밖에 없는 벽화가 있는 무덤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 중에. 그런 벽화 있는 무덤이 어숭묘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여기서는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일 직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통일신라 시대의 고분.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가 융성하던 시기. 그래서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태우죠.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화장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그런 무덤의 양식이. 그래서 재를 가지고 어디 뿌리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법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화장만 한 건 아니고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안에다가 뭐 벽화를 그리거나 막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에다가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게 돼 있어요.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덤의 양식이 김유신묘 같은 거, 여러분 책에서 김유신묘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사진에 그대로 나오죠? 둘레돌을 두르고 거기 둘레돌에다가 12지 신상, 알죠? 띠를 상징하는 동물 12개, 12지 신상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의 양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덤 중에서 마지막으로 발해로 가봅시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2개. 우리는 2개만 구별하면 되는데, 하나는 정해공주 무덤, 정해공주묘. 하나는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 자, 이 정해공주와 정효공주묘는 모두 다 문왕 때의 딸들이에요. 문왕의 딸들이죠. 자, 문왕의 정해공주묘가 둘째 딸, 여기가 넷째 딸. 그래서 둘째 딸, 넷째 딸이 이렇게 이제 정해공주, 정효공주인데, 자, 안타깝게도 이 정해공주와 정효공주가 모두 다 30대 중반쯤의 나이에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35, 6 막 이럴 때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딸이 일찍 사망을 하니까 아버지인 문왕이 딸들의 무덤을 썼는데, 이 무덤의 양식이 완전 다른 양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죠. 자, 일단 우리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용두산 고분군, 그 다음에 여기는 육정산 고분군, 육정산 고분군, 여기는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됐고, 여기 이제 무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고,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게 굴식 돌방 무덤이고,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돌사자상이 발견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돌무덤인데, 자, 벽돌무덤에서 당의 양식, 벽돌무덤은 당, 중국의 양식을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는 벽화가 발견됐어요. 여기서는 인물도 벽화가 발견됐는데, 자, 정해공주묘나 정효공주묘가, 자, 우리가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묘지석, 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알 수 있고, 특히 정효공주묘 같은 경우는 지석에서 불로장생의 개념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마 돌사자상이 정효공주 무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오타고 정해공주 무덤이에요. 돌사자상은 정해공주, 오타예요, 오타. 그거 돌사자상. 자, 그래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무덤은 정해공주 무덤, 그 다음에 벽돌무덤, 당의 양식을 계승한 무덤은 정효공주 무덤이고, 돌사자상은 정해공주묘에 인물도 벽화는 정효공주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를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돌사자상은 정해공주 무덤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고대의 고분 해서 나와 있죠. 고대의 고분. 자, 그래서 고구려 무덤 양식부터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벽화가 뭐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분 양식을 좀 자세하게 했는데, 고분이라고 하는 요 파트, 무덤,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고대 파트의 문화에서만 나와요. 고려나 조선에서는 고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은 여기만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문화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